도박장에서 왜 칩 쓰는지 아세요? 내 돈이 아니라 도박장 돈으로 도박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거기서 자기도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도박하라 그러면은 100불도 베팅을 못 합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런데 110불짜리 칩이 10개 아니라 100개라도 이거 되잖아, 쫙 이거. 그렇죠? 왜? 이게 내 돈으로 하는 것 같지 않거든. 예. 그러니까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거는 얼마든지 모험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변수나 위험을 조금도 가지기 싫잖아요. 예. 소중하지. 지금 5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냥 돈 아껴 써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땀 흘려 벌었는가를 알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땀 흘려서 번 돈이라면 이렇게 가겠죠. 모험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용돈을 줄 때 조금 더 그 전에 좀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수고스러운 심부름을 시키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 돈을 아껴 쓰거든요. 예. 내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만드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써야죠. 이제 불리고. 불리고. 나는 왜 이렇게 수익 내기 어려울까? 사실은 여기에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뉴욕의 택시기사 연구입니다. 뉴욕의 택시기사들의 운행 패턴을 분석하니까 되게 재밌는 패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연구가 왜 시작됐냐면 뉴욕에서 택시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뉴욕에서 택시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이 뉴욕의 택시기사들께서 손님이 많은 날 이때는 영업을 빨리 끝냅니다. 근데 손님이 없는 날에는 늦게까지 일을 해요. 왜일까요? 자기 목표액이 손님이 많은 날은 일찍 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놀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밥 먹고. 근데 손님이 적은 날은 자기 목표액이 안 채워졌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점점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은 날, 이런 날에는 오늘 좀 많이 일하자. 손님이 좀 없는 날은 오늘은 많이 해도 잘 안 될 테니까 그냥 포기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반대로 한 거예요. 슬슬 이제 주식 투자와의 연관성이 지금 슬슬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A 주식은 20% 지금 수익이 났고 상승해서 B 주식은 20% 하락했어요. 자, 어느 걸 파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실제로 보면 A를 팔아요. 왜? 20%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건 놔둬야 돼요. 근데 손실이 고통스러우니까 20% 손실이 난 주식을 오히려 못 파는 거죠. 대부분 패턴을 보면 현재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더 보유할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꾸 하락하는 거는 이제 보유할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그만큼 싫어한다. 뭐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파는 순간 뭡니까? 내가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확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다른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있죠. 제대로 하는 데는 투자가 뭐냐? 투기와 투자의 차이 어떻게 저희가 설명하느냐 그부터 말씀드릴게요. 투기와 투자는요, 도박과 게임과 비슷해요. 도박할 때는요, 게임할 때랑 뇌가 다르거든요. 도박할 때의 뇌를 보면 뇌를 거의 안 써요. 머리를 거의 안 써요. 다만 갑자기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보상중추, 즉 쾌감중추만 꽉 떠요. 언제겠습니까? 오광 떴을 때. 그러니까 도박의 룰은 간단하잖아요. 도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나절이 아니라 단 1시간도 안 돼서 대부분의 룰은 간단하게 일단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도박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면 2, 3일만 지나도 머리를 안 씁니다. 근데 게임을 할 때는 굉장히 뇌가 많이 활동해요. 왠지 아세요? 게임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하는 만큼 변화가 생기고 점수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엄청 써요. 게임을 할 때 보면 오히려 쾌감중추는 별로 안 떠요. 활성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은 노동이에요. 상당한 노동이에요. 그래서 게임 자녀 있으신 분들은요, 아이가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이런 뭐예요? 삽질 그만하고 곡괭이질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삽질을 계속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곡괭이질 다 하기 전에 쉬어야죠. 네. 한 번은 그런 부모님이 돼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이게 바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예요. 투기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오로지 수익률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게임은 왜 재밌는 줄 아세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죠. 네.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에 관심도 있고 신문 보면서 이런 신기술이 개발됐어? 오, 저기 CEO는 왜 이런 데 가고 있지? 왜 해외 출장을 이런 데 가지? 이러면 뭡니까? 그건 투자죠.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져도 나는 뭐가 남아요. 네. 게임을 했을 때 아주 스케일이 큰 게임이나 아니면 복잡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에서 저도 뭐가 남아요? 기량이 남죠. 기량이라는 게 남고 재밌는 스토리들이 남아요. 우리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되죠. 바로 그렇게 무언가를 샀고 그 다음에 내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게 내가 바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간다는 거. 그게 바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루틴까지 만들면 진짜 좋은 거예요. 저의 루틴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요. 저를 불러서 강의를 들어주신 그 기업의 주식을 그날 강연료의 한 10% 정도 떼어서 그 회사 주식을 삽니다. 예. 왜냐하면 심리학자 불러서 강의 들을 회사는 안 망한다예요. 예. 최소한 공부하는 회사잖아요. 교육하는 회사는 안 망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지난 15년 동안 해서 조금씩 산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매번 내가 조금씩 산다. 소액씩 정기적으로 투자한다. 말은 쉽지만 절대로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것에 뭐가 있느냐? if, then, when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만약, then, 그렇다면 when, 언제. 루틴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if와 when과 then이 다 있어야만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탈모 방지약을 2알씩 먹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슉 보면. 네. 근데 매번 잘 까먹고 잘 안 먹게 돼요. 그러면 if, when, then을 다 넣어야 돼요. 7시에 기상해서 이 닫고 난 다음에 물 마시면 이거 먹는다. 그러니까 언제 뭐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 하면 그게 뇌가 확실하게 루틴으로 저장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일에 한 번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를 갔다 와서 뉴스를 검색하고 난 다음에 10만 원치 주식을 산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떨어졌을 때 산다. 근데 늘 경험하시죠? 떨어졌을 땐 돈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패닉 계좌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패닉 계좌를. 그러니까 공황장 때 아니면 완전히 엉망인 장세일 때 쓰는 용도로 이거는 그 돈을 집어넣어 놓고 현금을 놓고 현금 계좌에 그냥 패닉장 계좌라고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돈은 그렇게 투자가 안 되거든요. 제가 2020년 3월 왜 우리 코로나 때 막 난리 났었죠. 한번 쫙 2000 밑으로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제 책에 인세가 들어온 거예요. 인세가. 네. 그러니까 우연한 돈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이 그 해 가장 주가가 떨어졌던 코로나 초창기에. 그거 딱 보고 오! 그러니까 뭡니까? 평상시에 제가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었죠. 그게 다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토막씩 나 있어요.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외국 연구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패닉장이 됐을 때 투자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돼. 대공황용 계좌. 네. 재밌는 건 이게 대공황이 아니면 돈을 못 뺀대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 사람이 우리 딸 결혼자금 500만 원, A은행, B은행,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붙여놓으면 되게 웃긴 건 둘 다 500만 원이죠. 근데 왠지 딸을 위해서는 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아들 대학 등록금은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
심지어 지금 요 은행 앞인데도 딸 위해서는 저 은행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계좌에 이름을 붙이면 거의 못합니다.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뭡니까? 패닉용 계좌 혹은 대공황용 계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평상시에 정말 그런 난리가 났을 때 외에는 돈을 안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만 해도 이렇게 한 개인도 이렇게 흥정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기업들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재밌는 한번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명 경제 주간지 회사에서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정기 구독자를 모집하는데 온라인판만 구독을 하면 $59 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이제 인쇄물로 보시면 $125. 그런데 온라인판과 오프라인 인쇄물을 같이 구독하시면 $125. 설마니 여기서 B를 선택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네. 아마도 A 선택하시거나 C 선택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갔을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연구를 MIT라는 세계 최고 명문의 대학생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B를 선택한, 가운데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은 없죠. 16%가 A, 84%가 C, 세 번째. 네. 근데 아무도 선택 안 할 이 B라는 선택지를 근데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래서 선택지를 없애봅니다. 어유 재밌네.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과연 세 가지 놓고 봤을 때처럼 16, 84로 나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보면 A 선택을 한 사람들이 68%, 그리고 C는 32%. 우와.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C가 좋지만 A로 가려는 사람들을 C로 가기 위해서 미끼가 중간에 마중물 같은 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A와 C만 있으면 대부분 저렴한 걸 선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고 심지어 열등하기까지만 한 이런 B를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 미끼에 당했던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 질문 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 중에 2만 원이나 3만 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데 꼭 5만 원 이상 사면은 5천 원 쿠폰, 7천 원 쿠폰 이런 걸 줘요. 그럼 꾸역꾸역 사서 꼭 5만 원을 채우거든요. 그런 것도 미끼인가요? 당연히 미끼죠. 대부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살 거를 미리 정해놓고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쇼핑에 할 리스트를 적어놓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들어간 분과 이걸 적지 않고 손에 적어놓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은 확연히 밀리는 것에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더 중요한 건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좀 두꺼운 종이에 적어야 돼. 그럼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종이잖아.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분의 인사서류를 딱 검토를 하는데 인사서류를 막 적으면 비닐폴더 팔락거리는 거 이런 데다 올려놓고 본 사람과 무거운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본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분들이 참 신중한 사람이구나. 무게감이 있는데 느끼는 건 지 손이 무게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면 적어서 지갑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가 살 거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 진짜 빳빳한 종이에 딱 해가지고 심지어 가슴에 품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신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물질처럼 정해버리시는 거죠. 게다가 또 무료 체험도 얼마나 많이 그쵸? 누구나 30일 사용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하세요. 이런 거. 구독권, 무료 체험 행사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심리학에서 그 유명한 소유효과, 보유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머그컵 하나씩 5,000원짜리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5,000원짜리 초콜릿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초콜릿이 더 나아 보이는데 근데 초콜릿 받은 분들은 머그컵이 나아 보이는데 처음엔 이래요. 거의 90% 바꿔달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1시간 이내로 강의가 끝나니까 그거 끝나면 바꿔드릴게요.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머그컵 초콜릿 이렇게 드릴 때는 거의 90%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라고 하면 대략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 왠지 아세요? 내가 1시간 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예.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나한테 있으면 이제 그게 또 떠나는 게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여기에 이제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연이 닿았거든. 네, 연이 닿았거든. 그래서 실제로요, 굉장히 많은 그 능숙한 판매원들은 어떻게든 입어보게 하고 어떻게든 만지게 해요. 만지면, 만지면. 터치가 그만큼 사람한테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함정들을 다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죠. 미리 적어야 되는데 살 것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가격도 적어놔야 돼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났어요. 한 10m 전방에. 그렇으면 가면서 뭐 해야 되느냐? 야, 저거 참 좋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건 내가 87,000원이면 산다. 내가 9만 원이면 안 산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10만 원. 왜? 20만 원이었는데 50% 디스카운트해서. 그러면 감사하거든. 굉장히 막 백화점이 나한테 막 되게 자비를 베푸는 것 같고. 예. 그쵸? 그리고 손도 집어넣어야 돼요. 왜요? 만지잖아요. 실제로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정도도 더 만진 사람들이 올라가고요. 내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그 말하는 그 금액도 더 올라가요.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안 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손을 넣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넣으면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나 이거 안 살 거야. 혹은 나 이거 그렇게까지 비싼 돈 주고 가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기자 생활하면서는 이제 제가 통장 관리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주로 돈이 모인다. 그럼 어디다 두세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돈 욕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지난주 방송 봤을 때 막 100억 버신 분 봤는데 하나도 그렇게 부럽지 않고요. 솔직히 조금 부러운데 그렇게 막 되게 제가 체크카드 하나만 쓰거든요. 신용카드도 아예 안 쓰죠. 신용카드 아예 안 써요. 왜요? 약간 뭐 무섭다고 해야 되나? 신용카드가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써버릴까 봐. 네, 예. 아니 뭐 네.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펀드 뭐 아니면 뭐 주택 청약 통장 이런 거는 전혀 안 해요. 그런 것들 전혀 안 하고. 전혀 안 하세요. 아니 뭐 어디 동굴에 사세요? 아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진짜 그대로 계셨네. 사실 근데 이제 적금은 사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은행 적금 넣어도 이제 한 자릿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제 세금까지 네. 치면 그래도 청약통장 하나 정도는 아, 미래를 대비해서 네. 하나는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그게 또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예. 빨리빨리 만들어 놓으면. 예, 그나마 다행인 게 돈 관리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이건 진짜 본인이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래야 이제 본인의 경제에 대한 관념이 생겨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맡기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예. 좀 가능하시다면 현재 재무 상태나 이런 게 어떤지 아 중요하죠.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와. 알아야죠. 네네네. 뭐 어차피 오늘 공개하려고 나왔으니까. 네. 아니, 굉장히 돈에 관해서는 되게 초연하신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이거 또 한순간이거든요. 네. 이따가 눈 보는 거 한번 봐야죠. 네, 저희도 초반에는 형님 안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나도야 점잖게 방송했잖아. 초반에 형님 바디건 빡빡하고 뽀송뽀송했는데 나중에 우리 옷 다 구겨져 있고 저 막 머리 젖듣고 여기서 앉아 있고 이따가 우리 용식이 형님도 눈 도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3월 수입. 네. 아 3월? 따끈따끈하네요. 야, 이거 되게 쑥스럽구나.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수입 연예인인데. 이게 저 기본장 띄워놓으면 저렇게 되지 않나요? 저런 표를 작성하겠다. 저런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딱 띄우면은 이제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예, 네. 그거 아니고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3월에는 그래도 수입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 예, 작년 이제 12월 달에 연극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그때 이후로는 쉬시니까. 네, 계속 한 3달 지금 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입이 조금 들쭉날쭉하신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자기 고정 수입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드머니를 만들고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없으시잖아요.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투를 하게 돼요.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의 현금 흐름은 지금 막혀 있잖아요. 빚을 끌어다 준 순간 이제 투자가 아니라 약간 투기가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사람이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고정 그렇죠, 수입이 그렇죠. 없어도 고정적인 지출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 사는데 그러면 용식 우리 선배님께서 지출 비용 3개월치를 완벽하게 증빙을 해주셨어요. 아 3개월치요. 오. 그래 네. 통계를 내보죠. 띄우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또 떠가지고. 어머, 아 영영영. 그렇죠. 수입이 좀 맨 밑에 빨간색인데 네. 아 영원. 셋 다 0이다. 네. 근데 세 달 동안 통신비 10만 원. 2021년 1월 저렇게 급하신데 조카 부모님 세뱃돈을 주셨어요. 저분들은 저걸로 또 시드머니로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아, 남의 시드머니 준 거구나. 네, 남의 시드머니를 지금 본인이 주시고 주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3월 달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 10만 원. 저 부품을 사서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주식을 클리어하겠다. 매수 매도를 하겠다. 하드디스크라도 하나 사셨나? 그렇죠, 그렇죠. 되게 SSD. 예리하시네요. 맞죠? 진짜 예리하세요. 그거예요. 진짜? SSD 카드, 하드 카드예요. 그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저 세 달 동안 뭐 의류라든지 그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의식주에 관련된 것만 지금 있고 배달 음식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엔겔 지수가 네. 굉장히 높으신 분이네요. 아, 예. 전형적인 백수의 그거네요. 아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고정 지출은 무조건 나가요. 그리고 총 지출도 적당하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수입이 좀 있으면 여가생활 하셔도 좋은데 그럴 여유는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잘 억제하고 계시나 봐요. 그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드머니가 좀 적은 사람. 어쨌든 근데 주식은 알아야 되거든요.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해봐야 돼요. 예.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이지만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나서 천천히 하시면서 이제 내 시드머니는 따로따로 좀 모아가는 거죠. 이거에 저는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게 10,000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이랄 게 굉장히 좁고 네. 좀 위험한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막 하고 동전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좀 지금 안 되지만 어떤 S전자를 한 주 사려면 최소 8만 원이 네.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내가 10,000원 가지고 못 사잖아요. 해외 주식은 만약에 8만 원짜리여도 네. 내가 10,000원어치에 살 수가 있어요. 네, 소수점 단위로. 우와 신기하다. 주식을 진짜요? 어떻게? 액면 분할이랑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아니, 한국 주식도 앱 가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미국 주식은 도대체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다 친절히 알려드려요. 객장을 한번 네, 방문하셔야 한번 돼요. 가보시면. 아, 거길 가야 되는. 어. 예, 뭐 정 안 네. 되시면 가시는 게 좋아요. 그걸 제공하는 증권사가 따로 있어요. 약간 다르지만 1,000원어치 살 수도 있고, 오. 예, 아니면 내가 소수점을 원한다. 오. 나 0.1주를 사고 싶다. 음. 그러면 0.1주 살 수도 있어요. 오, 그럼 진짜 막 1,000원 가지고 내가 진짜 해외 유수의 대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네요. 10개 회사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예, 충분히 와. 가능한 거죠. 정말 낮춰서 소수점 몇 자리까지 0점 몇 가지. 0.01. 0.0까지 예, 0.01까지. 이거를 이윤을 내려면은 2% 이윤이라고 치면 0.01을 또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 지금 인도하려고 지금 선생님 이거 우리가 언제 이거를 차곡차곡 모여가면 네. 이게 복리가 되고 복리의 네.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스노우볼을 굴리는 거잖아요. 그럼. 아 근데 그리고 소액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네. 경제 기사가 다르게 보인다니까 이게. 아, 뭔 말인지 알 것 네, 같아. 내가 그 어쨌든 주주니까. 주고 내 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더 유심히 뭐 보게는 되겠죠. 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주식이 좀 어렵다 싶은 분들에게 조금 다른 방법도 좀 소개해 주세요. 주식이 좀 투자하기 좀 어렵다면 네. 그 또 펀드도 있어요. 내가 주식은 기업을 세세하게 하나씩은 그래도 알고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펀드는 뭐냐면은 그런 다양한 기업들을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줘요. 펀드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 네, 거예요? 펀드 세트 투자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펀드에 보면 뭐 S전자부터 해가지고 뭐 K도 들어가 있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 가입자한테 알려주게 네, 돼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요.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니면 나는 미국 기업만 선호를 한다. 그러면 진짜 미국의 뭐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가 있는 펀드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고르면 돼요. 그러면 ETF나 펀드를 10,000원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 네. 만 원짜리. 사실 연블리님께 만나서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적어주셨는데 아. 자, 그럼 너무 지금 많아요. 직접 우리 연블리님께 와, 이제부터 물어볼 수 시작이다.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시간만 진짜 기다렸습니다. 시작이다. 와. 이제부터 시작이다. 와. 아, 네. 저희가 지금 뭘까요? 묶어놨거든요. 네. 네. 어디 도망 못 가시게. 네. 사실은 가장 사고 싶은 건 어. 당연히 S전자. 아. 우리가 다 아는 그 S전자. 네. 네. 이거 왜 사고 싶은지 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제가 그럼요. 연블리님 유튜브를 계속 오. 봤어요. 어, 네. 거기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연블리님 아시는 어떤 되게 큰 자산가가 계신데 물어보셨대요, 연블리님이. 네. 그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셨냐. 네. 매도를 한 적이 없다. 오. 그 얘기 하셨죠? 와 네. 최악이다.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차액 실현을 한 적이 근데 없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계속 배당금을 계속 받으면 그걸로 계속 사신 거예요. 우와. 네. 새로운 개념이다. 끝까지. 또 하나는 약간 그 평범한 회사원이셨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산가가 되셨냐? 그랬더니 자기 30년 동안 매달 월급이 나오면 30년 전부터 삼성 주식을 하나둘씩 샀대. 매달. 아. 그래서 저 어마무시한 그래요. 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액면가에서부터 출발을 하신 거예요. 이분. 그렇다고 들었어요. 액면가 5,000원 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S전자를 언제 사야 되냐? 아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난 진짜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사시라고 하셨는데 나는 언제 사야 되냐? 언제? 근데 두 가지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한 분 자산가 얘기도 해주셨고 또 삼성전자 하나. 근데 이 두 분의 스타일은 너무 달라요. 뭐냐면 아 그래요? 한 분은 엄청난 분산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막 몇백 개 종목을. 아. 네. 근데 그 중에 상패도 당하겠죠. 네. 없어져요. 상관이 없어요. 분산 투자를 엄청나게 해놨기 때문에. 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그분이요? 매도를. 아 매도. 매수는 해야죠. 죄송한데 매수를 아는 건 우리가 아예 안 산 거잖아. 죄송합니다. 네. 매도 맞아야죠. 매도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를 많이 맞아야겠네. 매도 한번 매도 맞아봐야 돼. 네. 매도 맞았네요 제가. 근데 이제 아까 S전자 하셨던 분은 이제 정반대잖아요. 꾸준히. 그냥 그것만 했는데 이 기업을 너무나 분명히 전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건데 그게 정확히 맞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은 매달 내 적금을 넣는데 은행 대신에 근데 지금 없어진 기업이 됐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방식이 뭐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준인이 분들은 이 방식은 저는 권유를 안 드려요. 무조건 분산 투자예요. 아. 최소 10기업이. 오, 배워간다. 10개나? 10개 해야 됩니다. 기업의 미래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S전자가 이렇게 잘 됐죠, 결과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잘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아닌 기업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의 운명을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적절히 하셔야 돼요. 공부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고. 지금. 네. 지금 아니야? 15년 전 렌터주를 살려고 했던 그날이 아니 15년 후에 바로 오늘입니다. 라인 나온지 아니면 내일인지 다음 주인지. 당장 구매 시점. 아유, 이게 참. 내가 매수를 네. 눌러야 되는 그 시간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다 이해하지. 그 마음을 아니까. 근데 주식 전문가 보기에 이 질문이 과연 현명한 질문이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 그것도 있네요. 맞아요. 쌍방이죠. 네. 물론 아니 뭐 싸게 사야죠. 당연한 베스트 타이밍. 거죠. 예, 당연한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반문하고 싶어요. 근데 S전자를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알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S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좀 아세요? 시가총액이요? 네. 얼마?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식을 어떻게 보면 지금 사냐 나중에 네. 사냐 그 문제보다도 내가 왜 사는지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업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기업을 알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근데 기업을 안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S전자도 뭐 누구나 알겠지만 그 기업의 세세한 정보까지 아는 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좋다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우와. 쌓여야 돼요. 우리 네. 못 믿고.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S전자면 8만 원이라고 딱 생각하잖아요. 보통 개인 투자분들은 가격만 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싼 기업 중에 하나가 그 화장품 회사 하나 있습니다. L자로 시작하는 그 회사가 125만 원 정도 돼요. 아 지금 150만 원이 넘네요. 네네. 150만 원인데 그러면 딱 두 기업을 봤을 때 당연히 LG생활금이 훨씬 비싸 보이죠. 비싼 주식으로 느껴져요. 예, 느껴지는데 시가총액이 뭐냐면
이 주식 수에다가 현재 가격을 곱해요. 이게 주식이 몇 주인지를 알아야 아니 그걸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검색하면. 그거 계산. 자, 왜냐면 S전자 시가총액은 505조 6,406억입니다. 네, 한국 1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네요. 가격을 보시면 안 되는 네. 게 화장품에서 너무 비싸 보이고 사실 삼성전자 또 싸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S전자가 지금 500조가 넘고 그 L 건강은 지금 한 20조 원대예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엄청 나네. 나요. 발행 네. 주식 그래서- 수가 굉장히 적은 네, 그래서 시총을 왜 자꾸만 보셔야 되냐면 애플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시총보다 더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다 합치면 다 합쳐도요? 2,000조예요. 근데 애플이 2,000조가 넘어요. 하나가. 아니 근데 시총을 보고 내가 살지 말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는 거죠. 같은 동종업계에서 선두 기업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위상이 아닌데 대접을 못 받고 있으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 약간 서글픈 게 예. 분명히 S전자도 A 사과사 못지않게 메모리 아니, 팔고 전화기 파는데 시총이 여기는 2,400조고 여기는 500조면 대접이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억울한 거죠. 네.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투자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월드클래스로 보면 화만 낼 게 아니라 화만 낼 게 아니라 그러네.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지금 투자하는 거 맞습니까에 대한 정답은 아직 2,000조 안 갔잖아요. 시가총액이. 2,000조가 뭐야? 기업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요. 상진이 형이 이렇게 억울하는 거 보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잘 팔리고 경쟁력이 있는데 그 대접 2,000조 대접 못 받아 하면 아직 세계적으로. 반도체도 많이 팔고 반도체는 다 들어간다며. 그러니까요. S전자에서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네. 아, 이 정도로 큰 사이즈구나. 그리고 국내 1등 기업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게 그 밑에 보면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재무정보? 여기 있다. 재무 정보. 재무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거요? 재무? 네, 재무를 한번. 어려워 보여. 뭐야? 재무제표가 뭐냐면 네. 한마디로 성적표예요. 매 분기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이 주린이 분들이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손익계산서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출과 이익이 나와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무조건 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요. 네. 돈 못 버는 기업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그 영업이익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고 보이시죠? 맨 매출액 맨 바로 밑에 위에 있어. 있네요. 예, 야. 매출액 밑에 영업이익이 있죠.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예. 네. 이게 S전자가 2018년도 지금 12월로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여기 보면 이게 58조입니다. 아, 이게 58,000원이 아니었군요. 아니 S전자가 1년을 일했는데 58만 원 벌었으면 심각한 저도- 거지. 그래서 저도 계속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시총이 근데 그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왜냐하면 이게 안정성이 사실 그동안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2019년도로 한번 볼까요? 또 줄었어요. 27% 반토막이 났어요. 맞아요. 그랬네. 근데 이게 약간 A사랑 좀 다른 게 그 애플이란 기업은 사실은 이익 변동성이 낮아요. 아, 꾸준히 성장을 해요. 이것도 이게 되게 사이클이 중요하네. 약해요. 근데 이 S전자는 좀 반도체 산업이 예전에 그랬어요. 확 벌었다가 그죠. 확 까먹어요. 아. 공급과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반토막이 났던 거고. 그래 다시 또 올라와서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네.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를 합니까? 드라마 보고 네. 너튜브 보고 TV도 바꾸고 게임하고 그거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반도체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2020년도에 21년. 회복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위쪽에 2021년 10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네. 올해는 안 끝났잖아요. 네. 올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예상입니다. 아. 이건 예상. 애널리스트라고 그러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데이터를 다 자기네들이 가공을 해서 예상치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대요. 제가 이제 꼭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도 돼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발 이걸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사야 되고 확신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맞아, 남이 무작정. 사는 네.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달러가 있다. 달러가 핵심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비트코인을 열띠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도 그 중심은 달러 때문이라는 게 마치 달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한번 하니까 비트코인이 막 광풍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달러의 나비 효과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달러,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 모든 게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가요. 가치가 떨어지지 돈의 가치가 않을까. 떨어져요. 그렇죠. 돈이 휴지 조각이 돼서. 맞아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상승하죠. 네. 2차 대전 때 보면 돈 한 박스를 가져다 줘야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 사진이 있습니다.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맞아. 우와. 어머. 1 빌리언. 원 빌리언 마크. 세상에. 다니엘은 이런 사진 많이 보지 않았어요? 봤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는 돈을 손수레다가 놓고 이렇게 빵 사러 가기도 했고. 진짜 종이 조각이네요. 네. 그리고 23년 보니까 이제 그 달걀 하나 있잖아요. 네. 계란 하나에 6월 달에 보통 계란 하나에 800마크 정도였는데 같은 해 12월 달에 계란 하나 얼마였냐면은 3,200억 마크였어요. 3,200억 마크였어요. 하나에? 뭐라고? 하나에? 하나에. 계란 하나에. 와, 에그코인. 에그코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반년 안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거죠. 우와, 대박이다. 그냥 돈의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렸네요.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보시는 바와 같이 1조 3천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석 달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어요. 보통 이 정도의 돈을 풀려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한 6, 7년 걸렸었는데요.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를 달러를 푸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돈을 풀어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였습니다. 사실 이건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기축통화는 정확히 뭐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비행기 티켓 끊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환전. 그래요. 달러가 이렇게 여행할 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무역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처럼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달러는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미터. 달러가 많이 풀려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사실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달러가 많이 풀리니 다 엄청 풀어. 유로화와 엔화도 지지 않으려고 작년에 같이 엄청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네요. 세계 금융시장이 같이 출렁거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요. 예, 돈이 많이 풀리니까 불안하시죠? 예. 사실 달러가 많이 풀리면, 즉 약달러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 강세를 보입니다. 최근에 암호화폐가 급부상한 것도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달러랑 연관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혹시 작년에 금값 많이 올랐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8월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사실은 동행성이 강했어요. 같이. 그런데 그 이후 금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됩니다. 디커플링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작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D가 들어가니까. 지난번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디커플링을 했던 걸 서로 빼서 던져. 그게 디커플링이야.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굳었잖아요. 그렇죠. 디커플링 이미지. 디커플링 이미지는 뭐야? 씁쓸한. 그래프 한번 보시죠. 금과 비트코인 시세인데요. 같은 흐름으로 가다가 작년 10월부터 서로 각자 갈 길을 갑니다. 잘 가. 어머 완전 달라졌네. 왜 그렇지? 어떻게 금이 저렇게 떨어지죠? 왜 이렇게 됐냐면 미국 정부가 금과 은값을 대대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질문인데 금융당국에서 금값, 은값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냥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니까 금값을 또 이렇게 안정화시키려는 건가요?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건 달러에 대한 사실은 불신을 의미해요. 미국으로서는 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 금값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억누르는 겁니다. 예. 근데 교수님 금이나 은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데 그럼 미국이 사실 불안하면 비트코인도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세계에 수백 개도 넘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규제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하려면 세계 각국들과 이 공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금거래 자체를 한 40여 년간 아주 못하게 막았던 나라예요. 미국 국민들이 금을 소지하거나 거래하면 10만 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을 상리겠다고 해서 미국이 그랬어요? 예. 아니共産당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니네 금 거래하면 안 돼.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 금리도 못해요? 예. 금리 정도는 너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레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지금 위험스러운 거죠. 예. 진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요. 사실 아무리 비트코인 뉴스가 나와도 뭔가 독자적인 다른 어떤 것과도 이렇게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그 시작,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아 달러가 남의 나라 돈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달러가 우리 경제와 내 자신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네, 너무 느껴져요. 인류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이론상 금리가 낮으면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초저금리임에도 투자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대한 돈을 풀어서 해결해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까? 이런 유동성 확대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와 자산가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코로나19 이후 각국에서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금융소득으로만 흘러들어가 기존의 부유층의 부는 더 올라간 반면 빈곤층은 실업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 홍대 건물, 강남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었는데 건물 가격은 올라갔어요. 50억 이하 매물은 씨가 말랐대요. 그다음에 뭐 강남 건물 거래량이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막상 그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힘겨워하고 있죠. 1층 카페나 뭐 이런 데는 손님도 없고 또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계속 뭐 셧다운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 곡선 그대로 완전히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너무 씁쓸한 게 요즘에 유행했던 말 중에 그거 아세요? 벼락거지라고? 네, 들었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벼락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나만 벼락거지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끌한다 아니면 뭐 빚내서 투자한다 비투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꼭 뭐 누가 시켜서 너 영끌해 너 비투해 이게 아니라 이게 초조함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내 통장에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맞아요. 맞습니다. 최근 스위스의 한 투자은행 자료는 충격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빈부격차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부 구조가 무너지면 상부 구조도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로 이번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통화 주도권을 연준으로부터 가져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3차 재난지원금을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힘든 사람한테 갈 때까지 우리가 약 먹거나 바르는 약처럼 이렇게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기 재정정책은 약간 주사 같아요. 거기에 아픈 데다 그냥 바로 쫙 쏴버리니까 이런 재정정책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사실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렇지. 미국은 솔직히 지금 코로나 사태니까 그렇지만 그 이전에만 해도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할 정도로 실업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눈높이를 낮춰도 청년들이나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과 그 노인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게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아니요. 좀 와닿기 시작하고 눈앞에 있어요. 닥친 이야기 이 같아요.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아까 시청자들 채널 고정 잘 해놓으셨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떠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래, 나와야 이제 돼. 궁금하신 현실적으로. 네. 게 이 재테크에 관한 문제죠. 투자. 그러니까 해칭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해칭? 예. 해칭이요? 뭐 햇님 투자도 아니고 무슨 해칭? 저희 심사임당. 해칭 투자는 뭡니까? 해칭이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 그 반대 포지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플랜 B.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제 흐름에는 한 군데 몰빵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칭 투자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뭘 하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저번에 이제 안유아 교수님께서 나오셔갖고 완전 청기 누설을 한번 하고 가셨거든요. 한 그 정도 청기 누설쯤 돼야 됩니다. 저희 기대 많이 합니다. 네, 다 기대하고 왔어요. 예. 사실 돈 주고 왔어요, 여기. 해칭 투자의 수단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 받아 예. 적어. 그러니까 연동 부채.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금이 비례에 불어나면서 이자도 마찬가지로 불어나거든요. 오, 이자도.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현금보다는 대체 자산이나 상품에 묻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대체 자산이나 상품? 자산이면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거,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는 금속이나 곡물 등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상품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은 원자재는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뭐 물가 연동 국채, 금이나 비트코인 중에서 혹은 원자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장 유망할 거라는 한두 개를 골라서 이렇게 두루두루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로 이제 투자를 해놓는 게 이런 시대에 알맞는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예. 뭐 다 좋습니다. 예, 근데 저처럼 뭐 돈 다 까먹고 통장에 투자할 돈도 별로 없다. 뭐 저 사실 뭐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돈이 좀 없어.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이야, 말씀하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위상은 위축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대가 부자가 되려면 이걸 알으셔야 돼요. 3대가 부자로. 3대가. 자, 이게 뭘까요? 공부요? 공부해야 되나요? 공부해라. 선생님. 앞으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이거는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인가요, 그러면?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라는 게 사실 비트코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념을 일컫는 거더라고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저희 얘기하고 요즘에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인기 많죠. 그런 거나 이제 뭐 전자화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쪽도 그렇고 가상화폐 그리고 CBDC까지 이런 걸 다 묶어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지금 싸이월드 도토리로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겁니다. 죽으면서 내가 도토리 남겨놨다. 그러니까 많은 건 알겠는데 저 많은 디지털 화폐 중에서도 좀 더 주목해야 될 화폐가 있을까요? 특히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BDC가 뭐예요?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부르는 말인데요. 돈을 벌려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현재 세계 각 국가에서는 새로운 화폐로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입니다.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중에서 80%가 개발을 하고 80%가 있어요. 벌써.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CBDC 발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을 이제 테스트. 이미 중국은 지난해 테스트를 했고 올해 테스트 지역을 넓혀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발 중인 디지털 화폐를 보면 여기에 브릿지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 화폐는 인터넷이 안 되는 곳, 없는 곳에서도 핸드폰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서로 결제와 거래가 되는 돈이에요. 아마 중국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 같이 쫓아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화폐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발빠른 나라들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약간 그 달러의 위상이 조금 흔들릴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아요. 어느 한 나라의 통화가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세계 통화의 분권화, 다양화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외국 디지털 화폐를 사고 파는 시대가 옵니다. 예전에 무역은 이게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어요. 뭐 신용장도 개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외 직구할 적에 클릭 한 번으로 해외 무역, 해외 상품을 사잖아요. 맞아요. 그게 무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 클릭 한 번으로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에는 우리가 사실은 통화를 공부하고 자기가 어느 통화로 갖고 있어야 유리할지를 스스로 정해가지고 실행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재테크를 잘하겠느냐가 아니라 지금은 화폐 역사가 변하고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에서 오늘날의 화폐 그리고 미래의 화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이 통화의 역사나 화폐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동참해서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돈은 이제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돈을 공부해서 우리가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돈 시대가 자체에다가 돈 자체가 그러니까. 상품이 되는 맞아. 그런 시대가 되는 거겠네요. 영원한 건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돈에도 해당하는 듯한데요. 코로나로 속도가 빨라진 새로운 돈의 흐름. 여러분은 부의 방관자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심에 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실은 투자에 관련돼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 이른바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 투자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런데 시기의 선택의 문제는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적습니다. 전체 성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늘리고 주식을 조금 조심해야 될 때 주식의 양을 줄이면서 다시 재조정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주식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급하게 하지 마시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20년 3월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그죠? 정말로 3월 20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금지 오겹처럼 막 몇 년 갖고 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요 72% 마이너스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제가요 파란색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눌렀어요? 누르다가 현타가 온 거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제 정신 차리셨어요? 정신 차리셨어. 너 방송을 그렇게 하면서 너 이거 너무한 거지. 그래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제 주식의 전체 자산의 주식의 비중을 계산을 해봤죠. 전체 자산의 60% 정도는 주식 등 주식 관련 상품,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채권 등 예금 등 채권형 상품, 나머진 부동산.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예금이 망가졌나요? 부동산이 망가졌나요? 주식만 망가졌거든요. 그때는. 그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제 자산의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이 40, 나머지가 비중이 올라갔겠죠. 예금 30에 부동산 30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자. 내가 주식이 안 좋다고 주식을 줄인 것도 아닌데 시장이 알아서 나의 자산을 이렇게 조절해 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요. 어떤 개별 종목 혹은 그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시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총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일이다. 너무 단절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까지 성공하고 딱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업다운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부진할 때도 있고 조금 잘 될 때도 있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순환한다.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악화되고 개선되어진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게 그분들 여러분들의 본진입니다. 이 본진을 훼손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97년도 7월에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했던 거는 나의 당시의 중요한 본진, 그것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생소한 나라에 가서 나의 휴먼 밸류를 높이려는 그 시도가 나의 본진이자 훨씬 더 중요한 투자라는 자각이 있었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 럭키하게 저의 자산을 지키고 그 시드머니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본진을 지키시는 투자를 하셔야 오래가고 성공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야, 김프로는 뭐 맨날 뭐 그럼 감정 컨트롤 해가지고 성공만 했어? 저도 엄청 실수 많이 하고요. 정말 뼈저린 실패 경험이 있는데 2005년도에 비교적 빨리 승진해서 임원을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재정비해서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이제 말씀드릴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뉴욕의 흑인 번화가에서 모자 가게를 열면서 장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미국에서 생전 처음 장사라는 걸 해보는데 주식 투자해서 될까? 그리고 이제 주식을 다 팔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주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중공업이라는 주식이었어요. 2005년도에 4만 원대 초반에 샀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한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50% 수익이 났죠. 근데 2007년도에 55만 원 가더라고요. 아이고. 6만 원에 판 게. 그러니까 러프하게 10배가 오르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러면 저는 제 자사주에 투자한다고 그 좋은 회사의 주식을 팔았는데 그 주식은 1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미치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20%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총 투자 자산의 변동성이 억대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이 가게에 제가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매출 끼껏해야 2, 3천 불 하는, 그럼 마진은 100불, 200불도 안 되는 그 비즈니스는. 아, 제가 얼마나 제 속으로 바보같이 뭘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그 주식이나 잘 갖고 있었으면 맨하탄에 아파트를 사도 두세 채는 샀겠다. 그런 생각. 근데 뭐 때문에 팔았다고요?
제 비즈니스 때문에 팔았다고요. 모자 가게 망했거든요. 거의. 그 다음에 신발 가게로 다시 재기를 했지만 2006년도 1월 달에 모자 가게를 했는데 또 맞은편에 저희 가게보다 더 큰 규모의 모자 가게 또 생긴 거죠. 거기다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 오더를 잘못한 거죠.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웨어하우스의 그 창고에 더 이상 모자를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창업 6개월 만에 초기 자본금을 다 소진하고 제 개인 어카운트에서 당시에 15만 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는 안 나가죠. 어떻게 했냐? 어느 여름날 출근해서 저희 매니저한테 당신이 생각할 때 제일 안 팔리는 그 모자 순으로 해서 박스에 담아봐라. 한 박스에 한 다즌 12개씩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모자를 자꾸 포개 넣으면 10박스가 나온 거예요. 120가지. 그 120가지 되는 모자 박스를 비즈니스용 차에 싣고 주로 흑인들이 많이 사는 엘리자베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자를 어떻게 팔아보지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첫 번째 딱 상점이 운동화 가게가 있더라고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한국 사장님이 카운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 신발 파시면서 이렇게 모자를 매치시켜가지고 좀 디스플레이로 팔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얘기했더니 지금 모자를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모자 갖고 온 게 있다고 보여달라요. 그 가게 플로어에 120가지의 모자를 깔았어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모자 한 5-6가지 갖고 올 줄 알았더니 120가지를 가득 깔은 거죠. 모자를 주섬주섬 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5,000불 어치의 모자를 주문을 주셨어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달러의 냄새가 좀 나잖아요. 아주 그 달러의 그 냄새 나는 100불짜리 50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요. 그 김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모자 좀 더 살 가게 하나 소개해줘요. 이렇게.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 전 좋죠. 그러면 차 타고 따라오세요. 차를 몰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 오렌지, 웨스트 오렌지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웨스트 오렌지는 굉장히 부자 동네고 이스트 오렌지는 좀 가난한 동네인데 그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흑인 청년이 매니저인 가게를 소개시켜줘요. 왜냐하면 이분도 여기서 신발을 떼다가 파는.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이 매니저가 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모자가 없고 신발은 너무 잘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모자를 좀 사겠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장사 안 돼서 모자를 살 돈은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신발을 바꿔가라. 그때 제가 이건 더 좋은 찬스구나. 무조건 팔리는 신발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하얀색으로 돼 있는 에어포스 원 이런 거. 여름에는 이거는 그냥 캐시예요. 왜냐하면 이건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N사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그 신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월에 이 신발을 몇 개를 받느냐가 그 어카운트의 그레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재고가 제일 무서운 적인데 재고가 없는 신발이니까. 근데 거기는 백인 동네였기 때문에 그 재고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잘 안 팔리는 그 모자를 원가 플러스 알파 조금 붙여서 주고 제일 잘 팔리는 신발을 원가 플러스 알파로 가져다가 리테일 프라이스로 파니까 재고 정리를 하면서 마진이 붙어지는 그런 죠. 그게 저 신발 비즈니스의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엘리자베스에 처음 갔던 그 가게를 찾아서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 지도를 들고 그 가게를 갔을 때의 저의 심정, 그 간절함을 마중한 건 뭐였냐면 그 김 사장님의 선이었다는 거죠. 어제 만난 뉴욕이란 도시의 모자 장수인 저에게 왜 그런 선의를 저에게 베풀어줬을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선의가 없었으면 저는 신발로 재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계속 모자 재고 처리를 하면서 스트러글링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손길들이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 플로잉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운들, 그런 선의들이 여러분들의 하는 일, 학업, 직업, 사업을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더 크게, 창대하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사업이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흑인 상권으로는 최고의 상권이지만 그 얘기는 최고로 위험하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통상은 가게들이 크게 이 높게 단을 쌓아요. 그 다음에 쇼케이스를 놓고 내려다보면서 장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특히 키가 흑인들이나 이런 친구보다 더 작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그 단을 없앴습니다. 쇼케이스를 내렸어요. 손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주변에 유태인 친구들이 저보고 너 그럼 죽는다.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컨택 해야 되고 커스터머를 그렇게.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하이파이브 하고 허그하고 또 마이 프렌드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친해지게 됐고요. 저희 가게에서 파킹락까지 한 150m 정도 되는데 겨울밤은 매우 위험해요. 왜냐하면 캐시를 갖고 있고 깜깜한 그 길을 혼자 가야 되는데 비교적 안전감을 느꼈던 게 제이콥, 제 영어 이름이 제이콥이거든요. 길가에 드문드문 앉아서 담배를 피우거나 마리화나를 하는 그 동네 저희 커스터머들이 있잖아요. 제이콥, what's going on? 막 그러면서 저를 아는 척 해주는 거가 저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낮에 가게에 왔을 때 제가 진심을 다해서 그 친구들을 대하고 커스터머가 아니라 친구로 대해준 그것 때문에 손을 흔들어서 요 이렇게 해주는 게 다른 친구들로부터 저를 프로텍트 해줘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안전을 이렇게 위협받는 일들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혹은 인도 사람하고도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민족한테는 안 될 수도 있겠다. 그게 어디냐? 아랍. 이 사람들은요, 재고를 안 남깁니다. 다 팔아버려요. 1불만 남겨도 다 팔아요. 그러니까 가격 파괴를 해요. 그런데 한국 비즈니스, 중국 비즈니스맨들은 재고를 쌓아둬요. 정주 문화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마당 쓰려고 그러면 마당을 밖으로 쓰면 뭐라 그러셨어요? 안으로 쓰라고.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집에 어머니들 안 버린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우리 민족의 습성이에요. 정주 문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쓸 때 있다 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은요, 짐이 많으면 죽음이에요.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계속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 유목민 출신 비즈니스맨들하고 농경사의 정주 문화에 익숙한 한국이나 중국 사람하고 경쟁하잖아요. 안 돼요. 여기는 1불만 남겨도 팔아버리고 한국 분들은 야 그거 다 쓸 데 있다 놔둬라. 가보면요 30년 된 그 신발 먼지 쌓인 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것도 다 자산으로 다 기입하고 안 팔리죠. 네. 그래서 아랍 사람 유목민 근처에는 안 가는 게 낫겠다. 네,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대체로 그분들은 굉장히 슬림하고 가볍게 합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비즈니스 중에도 상사가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실패한다? 재고 관리. 그 재고의 큰 범주에는 물건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사람에 대한 관리를 포함해서 비용에 대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 경험에는 비즈니스 할 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또 뉴욕, 뉴저지를 다 장악하는 신발왕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아이디어. 그때 보니까 모 그룹에서 미국에선 전혀 안 팔리는 신발을 신고 나와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2006년도죠. 하얀 신발인데 목이 있는 신발 있죠. 하이탑이라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근데 미국 아이들은
그 신발 안 신는 신발이었거든요. 모든 하이탑은 다 한국으로 다 실려갔었어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구나. 백인 동네, 흑인 동네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귀한 신발을 갖다가 흑인 동네에 가서 유통하면서 부가가치 창출했듯이 그 오래된 그 신발은 신발대로 적절한 가격으로 그걸 다 인수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 5년만 하면 신발왕 되겠다.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왔는데 뉴욕에 도착한 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우 위중하시고 6개월 시한부를 받으셔서 그 다음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시한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국에는 뭐 좋은 직업이 없니? 나 너하고 좀 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언 같은 거죠. 그 상황에서 제가 퇴직했던 그 회사에서 마침 굉장히 좋은,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주고 하물며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중단하고 팔 때 피해보는 돈까지 보상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아파트까지 구해주는 그 패키지를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고 미국에 돌아가서 제 비즈니스를 팔아야 되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 비즈니스를 팔았는데 그게 2008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뭐가 왔죠, 여러분?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죠.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과 AIG 긴급 자금 지원 요청 등 미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가 금융상품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0월부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때 그 비즈니스를 안 팔고 집을 안 팔고 한국에서 온 그 좋은 오퍼를 받지 않았으면 저는 영원히 미국에 있었을 거고 아마 제 비즈니스도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리테일러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 비즈니스를 판 돈, 집을 판 돈, 그리고 보상받은 돈이 다 달러로 있어요. 제가 갖고 나갈 땐 800원에서 900원 정도 했거든요, 환율이. 제가 환전할 때는 1,400원이었어요. 네, 2008년도 말에. 그래서 저 또한 이때는 주식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두 가지 주식을 샀던 기억이 나요. 하나는 내 자동차, 또 하나는 내 이노베이션. 그때는 에너지라는 회사였죠. 묘하게 그때 그 주식들도 다 많이 빠져서 두 종목 다 한 4만 원대 했던 것 같아요. 처절한 실패 경험 속에서도 제 본업인 그 장사를 포기하지 않고 신발 장사를 왕성하게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제가 팔 수 있었고 달러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시드머니로 재개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본업을 지키려는, 본진을 지키려는 저의 노력이 그때에도 통했을 수 있겠구나.